이 그림이 앞에 불빛 때문에 좀 흐리긴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흑백인데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요. 여기에 포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죄수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직접 그린 거는 아니고요. 플라톤이 묘사해 놓은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외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들을 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여기에 모닥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죄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모닥불에 그림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목과 발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과 발목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데를 볼 수 없습니다. 앞에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모닥불에 의해서 그림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로 이 형상을 그대로 보면서 살게 되겠죠.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태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밝을 때는 모닥불 같은 경우도 불꽃이 거의 안 보일 정도죠. 자, 태양의 빛을 본 이 사람이 플라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자인데요. 나가서 태양의 빛을 봤어요. 태양의 빛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과 저라면 우리가 태양의 빛을 봤을 때 과연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해서 자주 자기의 저술들에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비유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이 극장을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둡죠. 저처럼 이제 막 지각을 했어요. 근데 광고는 끝났습니다. 이미 영화는 시작했으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막 가다 보면 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막 해치고 지나가면서 팝콘도 흘리게 되고 발도 밟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밖에 밝은 태양빛을 받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진리를 알려주려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던 이 사람들,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게 되냐면, 자, 이 안에서 이 사람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같다,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다면 이 내의 동굴 내의 규칙을 가지고서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을 단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단죄한 것이. 자,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비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한번 이거를 우리 정치 현실로 가지고 와 보면은요. 지금은 SNS도 발달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랬겠어라고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모닥불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청와대라고 비유를 해도 좋습니다. 청와대라고 비유를 해도 좋고 정치인들 또는 언론인들이라고 비유를 해도 좋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G7 회의에 갔었죠.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에 갔는데 왜 문 대통령의 보도보다 새로운 젊은 대표의 보도가 많으냐라는 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공론장에 대한 수준이 올라와서 이 모닥불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웬만큼 간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닥불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에 비추어 놓고 민주주의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에게 묻는다면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닥불 놀이를 하는 사람들, 이 모닥불의 형상에 비추어진 이 그림자 놀이를 진실인 줄 알고 사는 게 대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 허상인 거죠. 플라톤이 보기에는 허상인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동굴 밖에 나갔던 사람인 거죠. 자, 이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철학적 인식론에 활용해서도 많이 쓰지만 자기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정치 사상적 관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왜 이 비유들을 활용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역,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시계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을 보는 게 현실의 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리의 영역, 개념의 영역 속에 있다고 하는 게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그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출발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 정치, 어떻게 보면 엘리트 정치죠. 철인 엘리트 정치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넘어서지 못한다면 저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동굴의 비유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비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인식론과 정치 철학 사이에 있는 비유에 가깝다면 두 번째 비유는 훨씬 더 정치 사상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배의 비유인데요. 자, 플라톤의 배의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배에 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귀를 잘 듣지 못하고 눈은 근시입니다. 그리고 항해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는데 이게 누구냐면 배의 주인입니다. 이 배의 주인이 국민들이고요. 플라톤이 보기에는 국민들은 잘 못 듣고 잘 보지 못합니다. 항해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죠. 그럼 배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유추해 보면 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국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은 잘 듣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운용하는 항해술에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선원들은 자기가 이 키를 조정해야 된다고, 배의 조타를 내가 맡아야 된다고 저마다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애교를 떨고 있느냐면 바로 이 배 주인에게 내가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타술이라고 하는 건 배를 운전하는 기술은 이게 이제 달리 보면 정치일 수 있는 거죠. 이 조타술이라고 하는 건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조타술이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한다면 그를 혼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굴의 비유 속에는 동굴의 비유에서 보면 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배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타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배 주인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키를 맡겨달라고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설득에 실패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곤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비유에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존경받았던 정치 리더들이 암살되기도 했었고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었고요.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몸가짐이 무겁고 말이 의젓한 배 주인을 최면제를 먹이거나 술에 취하게 하거나 때로는 고무신이나 빨래비누를 갖고 현혹할 수도 있었죠. 막걸리로 현혹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것으로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배 안에 있는 걸 이용해서 배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현혹시킬 수 있었죠.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면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조타술에 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피스트들, 이 선원들, 자기에게 이 배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선원들에 의해서 배 밖으로 던져져 버릴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어떤 걸 염두에 두시면 쉽게 와닿으실 수 있냐면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거 때 지하철역에 뭐 양쪽 정당 막 3개, 4개 정당들에 인사한다고 쭉 서 있죠. 제가 뭐 수원의 일꾼입니다. 뭐 의왕의 일꾼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사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언제 봤다고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껴가고 싶은 마음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바로 이 상황과 그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막걸리 한 사발이나 뭐 다른 거에 의해서 현혹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마타도어들은 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쨌다더라, 뭐 어떤 건물은 다 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더라, 이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선원들로부터 아주 보잘것없이 이 생각되는 정말 항해술을 아는 자, 조타술을 아는 자는 말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에서 주로 대화체를 쓰게 되는데요. 젊은이가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젊은이가 등장을 하고 그 젊은이를 설득하는 대화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이제 그 대화체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해놓은 건데요. 자, 그러면 동굴의 비유와 우리가 봤던 이 동굴의 비유와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던 배의 비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자, 우리는 거짓된 진실, 틀릴 수밖에 없는 허황된 실체가 아닌 거죠. 그림자는 이걸 실체라고 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 비유를 실제 이제 그 플라톤이 이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물 속에 곧은 막대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굴절돼 보입니다. 굴절돼 보이는데 그게 굴절되었다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그게 굴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꺾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꺾인 막대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언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득이 가능할까요? 물 밖으로 그 막대기를 꺼내서 똑바르다고 보여줄 때까지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꺾여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실제 세계는 허상이고 많이 틀렸다. 대부분이 틀려 있고 그 안에서 이 죄수들을 이제 국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 벽만 보고 살아온 죄수들,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죄수들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 이것이 민주주의냐라고 물어요. 이게 민주주의라면 플라톤은 이건 바보들의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그 광장에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쪽에 서로 논객이 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서부 영화에서는 서로 서서 쳐다보고 권총을 쏘지만 여기에서는 양쪽에 광장을 사이에 두고 논객이 서서 자기의 논변을 펴니다. 가령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침공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아테네의 국력으로는 스파르타를 침공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실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쪽에 있었던 논객이 젊은이들을 자극합니다. 이 비겁한 기성세대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피가 끓어서 그 사람 편에 섰습니다. 자, 양쪽에 논쟁이 끝나고 나서 각자의 길로 갈 때 광장에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를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났다고 해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게모니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스가 무너졌던 것도 플라톤이 보기에는 이 잘못된 다수들이에요.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다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배의 비유에서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배라고 하는 걸 국가에 비유한다면 그 배를 제대로
항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을 국민들이 못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키를 맡겨야 하는데 잘못된 사기꾼 같은 소피스트들에게 키를 맡기면서 국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비유. 하나는 앞에 동굴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배의 비유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화이트헤드라는 사상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 논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정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 두 가지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없다면, 자, 배의 비유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없다면 시민 참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바보들의 정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플라톤의 배의 비유를 한번 비판을 해본다면 어떤 비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분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께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배의 비유를 동의하시면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거고요. 뭐 맞는 얘기네라고 하시면은 굳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배의 비유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나은 거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죄수들,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는 죄수들이라고 우리를 비하했다면 우리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들이 주인이 돼서 결정을 내리는 걸 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 이 배의 비유는 어떤 관점에서 비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우민 정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민 정책이죠. 네. 우민 정책인데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떤 거여야 어떤 것이죠? 실질적으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네, 배 주인들이요. 네, 배 주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네. 그 일부 아까 쉽게 해서 조타수를 하겠다고 서로 나서는 사람들이 네.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못 깨어나게 하고 네, 예, 그런 거죠. 거의 최면 상태에서 자기를 찍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보다는 예. 사실 배에 탄 배 주인들이 깨어 있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관점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배 주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깨어 있는 건가요? 선생님?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네. 그러면 이 배의 비유는 시대적으로 네. 틀린 거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네. 이전보다 훨씬 교육 수준도 높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충 다 감을 잡고 있다. 저는 그러한 지금 여기 이 플라톤 철학적인 이 민주주의가 네. 지금 현재 5060들, 네, 네. 386 세대들이 네. 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네. 사실은 현실 정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해서 지금 정말 염증을 느끼고 지금 이게 지금 반대급부까지 나서 지금 네. 하고 있는 예. 지금 깨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극단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뭐 답은 없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다음 순번이십니다. 예,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배 비유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깨림직하십니까? 예. 일은 우리 어느 정도 전에 사상에는 맞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저 정도는 다 깨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상은 많이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배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뽑아놓고 보니까 또 잘못 뽑았다고 뽑고 다음 날부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뽑아놓고 또 탄핵도 시키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플라톤의 배의 비유는 어디에 이제 미스가 있느냐면 누가 조타수를 잘 아는 사람인지 국민들은 판별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만 보면. 그러면 그 조타수를 잘 아는 자는
스스로 이 거짓 항해사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도록 지금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한번 또 역으로 비판적인 비유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이 비유와 다르게 우리 국민들은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대 민주주의 논자 중에 이론가 중에 그래도 이름께나 알려졌다는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뭐 시민사회, 공론장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이 국민들이 공론장에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을 하면 상업화되고 그 안에서 비판의식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을 쓸 당시에요. 근데 한참을 지내놓고 보니까 선생님들 말씀처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바로잡는 게 대중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버마스가 뒤에 알게 됩니다. 자, 70년 초반에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쓰고 90년대에 거기에 대한 반성 서문을 써요. 내가 대중의 뛰어난 비판의식을 알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들 말씀도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탈 때 처음 면허를 따온 사람과 한 30년 안전운전을 해서 모범운전자 마크가 있고 연세도 어느 정도 드셨는데 멋지게 이 드라이버 옷을 딱 입고 계신 분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서 그 택시에 앉고 싶으신가를 여쭤보면 당연히 내 아들, 딸이 아닌 한에는 초보 운전자보다는 그래도 능숙한 드라이버를 선택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택시에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비정규직센터로 가자. 오늘 강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드라이버가 그럽니다. 오늘 거기 가면 안 되고 오늘은 천안을 가야 된다. 독립기념관을 가자. 그러고 이제 막 글로 차를 몰았어요. 자, 그러면 그 철인이 길이 막혀서든 뭐든 이유를 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그 순간, 운임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택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 그 기사님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또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평범해질 수 있습니다. 자, 택시에서의 전문 영역을 만들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과학자는 어떨까요? 저는 과학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자가 세상에 과학의 영역에 요만큼의 진리를 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판단해 달라고 할 때 국민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여러 이 잘못된 판단들을 배척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방역 같은 경우도 그쪽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잘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단계까지를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전부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선택을 위한 대중들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원 비정규직센터를 가자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 텐데 혹시 다른 길로 다니시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국가가 A에서 B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을까요? 자, 전문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국가는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를 단숨에 직선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고 해보죠. 그리고 왔어요, 우리가. 근데 2만 불 시대를 살았을 때하고 3만 불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하고 어디가 더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2만 불 시대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벼락거지라는 말 없었어요. 그리고 뭘 해갖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는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부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만 불 시대를 돌파했어요. G7에 초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건 꼭 직선만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이 3만 불 시대를 다른 나라보다 조금은 늦게 갈 수 있지만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어떤 정치가 더 잘하는 정치인가? 저는 상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실수도 하고 돌아서 왔지만 국민들과 호흡해 가면서 만들어진 정치와 숨가쁘게 단숨에 내려온 정치와 어떤 것이 잘한 정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를 목표하는 지점에 갖다 놓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수학의 문제고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자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세상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기에는 세상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항해 지도를 지목해주면 그쪽으로 가자는 게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림자만 보고 이게 진실인 줄 알고 맨날 바보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 싶어요.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는 대중들과 호흡하며 살아야 하고 그 전문가는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대중입니다. 과학의 전문가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의사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의사만큼 많은 이 연봉을 받는 사람도 없지만 의사만큼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는 누구를 보냐면 환자만 봐요. 치과 의사는 입속만 봅니다. 입속만. 평생을 그렇게 봐요. 물론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 보는 세상은 세상을 여행하는 이 배낭 메고 여행하는 젊은이들보다 세상을 덜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못지않게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이 법조인들입니다. 판사들. 판결문 속에 글씨로 세상을 읽고 판단을 하지 세상의 경험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 판사들 교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5년차 부장판사들인데요. 기억 속에 종이와 글씨로 자기의 인생이 황금기가 지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하면 바쁠 때는 11시까지 종이와 글씨만 보다가 가는데 너무 많은 사연들을 자기는 종이와 글씨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어긋났나 그렇지 않나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롭대요. 혼자 판단을 해야 되니까 판사들은 굉장히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들도 전문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이고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영역에서는 대중들과 크게 다를 바 없죠. 오히려 대중들이 이 모기장 하나를 쳐도 더 잘 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주특기들은 군대식 용어로 하면 주특기들은 다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현대 사회는 전문가와 대중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플라톤식으로 본다면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시민 참여라고 하는 거는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시민 참여,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는 플라톤이 보기에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특히 어떤 영역일까요? 플라톤이 보기에 기술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 등등에는 대중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KTX를 뭐 지방까지 가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냐 마냐.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KTX를 여러 군데 깔았죠.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KTX가 얼마나 빨리 가고 철도를 얼마나 잘 갈 수 있게 하느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KTX가 깔렸을 때의 부작용을 알 수 있어요. 편리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KTX가 깔리고 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이 공동화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많이 아프면 그 병원으로 안 가는 거죠. 서울로 오는 거예요. 2시간 반이면 올라오는데 뭐 대구 같으면 2시간이면 올라오는데 KTX 타는 거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하루를 자고 왔는데 지금은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부산도 그냥 당일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기되어 있는 철도를 살려서 이 비둘기호죠. 옛날로 치면 완행열차처럼 비둘기호에 장터에 있는 생선도 놓고 배추도 놓고 이게 천천히 그 지역을 도는 기차가 그 지역에는 오히려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들, 지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좀 다소 추상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기술의 경로에는 사회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처음에 자전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동력 전달이 굉장히 잘 된대요. 앞바퀴가 크죠? 앞바퀴가 큽니다. 여기에서 이 페달을 밟으면 앞바퀴 뒷바퀴가 똑같은 지금 자전거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동력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개발을 했어요. 과학자는 좋죠. 뭐 기술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2바퀴로 가는 자전거를 개발했는데 뭐 다른 연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로 페달을 밟아서 가는데 동력 전달이 뒷바퀴로 돼서 앞으로 갑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자전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자전거는 그러면 다리가 긴 사람만 타야 되겠네요. 그죠? 바지 입은 사람만 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못 타죠. 어린아이도 자전거 타고 싶죠. 근데 뒤에 뭐 태울 수 있는 뭐도 없잖아요. 점차 어떤 요구에 직면하냐면 여성도 타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이런 드레스를 입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요되기도 했고 원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럼 이 드레스를 입은 분들이 이 치마가 큰데 이런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거죠. 점차 이 사회의 요구를 이 기술이 반영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 아이들용이 나와요. 자꾸 넘어지니까 바퀴가 처음에는 양옆에 2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4개짜리 막 드륵드륵 하면서 가는 거 있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그리고 세발 자전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문가가 자기의 실험실을 통해서 무언가의 기술을 만들었다면 그 기술은 어디하고 조응을 하게 되냐면 언제 이 과학자는 기쁘냐면 이 기술이 사회에 쓸모 있을 때 기쁩니다. 물론 뭐 전쟁 무기로 쓰일지 모르고 만들었지만 그게 전쟁 무기로 쓰여서 자기 전 재산을 희사했던 노벨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기술이 사회에 쓰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기뻤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에디슨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전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 때 이 전구가 쫙 들어와 있는 거를 에디슨이 와서 봤다면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보고 놀랬던 그 눈동자들을 보면 에디슨이 감탄했을 겁니다. 자,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자기가 실험하고 고안한 것들이 사회에 접목되는 순간 희열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도 배운 것을 사회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기술은 사회로 나올 때 과학자의 관점 또는 행정가의 관점만 가지고서 사회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4대강. 4대강 같은 경우도 그 전문가들의 다양한 권고와 일반 시민들, 어부,
물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여러 권고들이 함께 논의가 됐다면 저는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실험실을 나와서 사회에 접목될 때 이거는 비단 이공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회과학도 책상머리를 벗어나서 이론이 실천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대표적인 그 사회과학의 도서관을 박차고 나온 이론을 말씀드리면 칼막스의 사회주의죠. 칼막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확히 이론으로 기술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붕괴해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해야 행복한 세상이 옵니다. 그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당시에는 맞았어요. 이걸 현실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노동자가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농민이 혁명을 했죠.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실험실을 나오는 순간 유혈낭자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어떻게 보면 실험실을 나온 기술이, 실험실을 나온 이론이 사회에 접목될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자, 기술의 경로에는 사회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누가 주체이냐면 시민들, 국민들이 주체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 자체가 기로에선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민주주의. 자, 그러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사례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의 아주 작은 모티브를 좀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지점은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5060 군사정권 시절을 살았던 거리의 투사들이 정치를 했어요. 우린 그 투사들에게 박수를 보냈죠. 고생했으니까. 민주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니까 박수를 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화를 거리에서 외치던 시대의 습관과 그때의 성향과 민주주의의 시대, 같은 시대인가, 같은 가치가 관철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맥락도 그 속에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386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보는 세계관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에 386들이 졸업을 할 때는 졸업장과 더불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장이 여러 바퀴 돌 정도였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지금은 취직하기가 어렵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온 시대고요. 자, 민주화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시대가 같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의 모티브를 그 그림 사진 한 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민주화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시대 같은 시대일까에 대한 물음을 좀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느냐면 제가 선생님들보다는 조금은 여기 계신 선생님 말고요. 큰일 날 뻔했네. 예. 조금은 세상 빛을 덜 본 것 같습니다. 예, 덜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살았을 때는 머릿속에 익숙한 거는 이거예요. 위험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전하다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는 논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광장에 시청 광장에 시청 앞 광장에 광우병 소가 언제 우리 아이에게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에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광장에 나왔어요. 이 광우병 소 수입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MB 대통령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청와대에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소고기를 구워갖고 막 먹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뉴스에 막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이거죠. 먹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 생기면 광우병소가 뭐 그건 수입 안 되는 거죠. 독극물인 거죠. 독극물. 근데 위험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전하다의 시대를 살았어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력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절반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안전하다, 푸른 잔디, 뭐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화력하고 좀 다른 느낌이 이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체르노빌이나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의 사태들을 보고 난 뒤에는 이제 두 가지가 막 겹쳐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배 비유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진을 지금 밑에 깔아놨는데 흐려졌습니다. 조명 때문에. 이 모니터에는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굴뚝이 있는 이 발전소예요. 깨끗한 바다, 그 야경입니다. 이게 야경. 멋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태안 화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바다에서 보는 화력 발전소가 아침에 보면 막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고 멋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고요. 이거는 원자 폭탄이 터질 때를 찍은 그 사진이에요. 자, 이 두 개를 이제 대비를 해놨는데요. 자, 위험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에 대비해서 정확히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중시하기 시작한 거는 저는 일본의 쓰나미 사건 직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자, 민주주의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띠를 두르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그 아직 그때 나온 그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오염된 물을 아직 다 처리 못했죠. 그것과 유사한 노란 옷을 입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발전소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핵 폐기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모아놓는 것에서는 기술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우리는 핵 발전소의 인근에, 핵 발전소 근처에 임시로 적재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그 적재해 놓고 있는 한계가 거의 맥시멈에 다 찼습니다. 이제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할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푼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박수를 치겠죠. 거봐,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더니. 기존의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걸 처리하는 방식은 지역을 하나 지정해 놓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붙여요. 자, 이 핵 폐기물을 국가 차원에서 적재를 해야 되는 곳을 만들어야겠으니 삼척을 그 지역으로 삼겠다. 국가가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딱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다음 주에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투표는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무식한 투표를 해보진 않았지만 한다면 압도적으로 통과될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삼척에 고향이 있거나 삼척에 자신의 추억이 있거나 삼척에 사는 분들이 아닌 한에는 나 있는 곳에 안 오는데 뭘 하면서 찍을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존의 민주주의 방식은 우리가 다수결로 쉽게 알고 있죠. 자, 이 사안도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도 마찬가지죠. 이게 앞으로 미래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곳곳에서 실험하고 여러 이 실험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현실적인 실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갈등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게 예외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들이 증가했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핵 폐기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삼척에 처음에 삼척에서 원전을 유치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치하겠다 그랬고 그 유치를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이 삼척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인 명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보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가 보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보상만 좀 적절히 해주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희망을 한다고 하는 그 주민들 서명이 가짜였어요. 그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개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체가 같아요. 한자로 또 박 써놓은 것도 같고 동그라미 해놓은 것도 같고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가 벌어졌느냐면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는 원전 백지화가 공약이 된 분이 삼척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다시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삼척으로 가기로 다 중앙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삼척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를 반장선거하듯이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투표를 한번 와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의 투표를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뭐예요? 36개를 놓는 거죠.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우린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불법이다 아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안 하겠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진행을 할 때 백지화를 요구했던 분이 삼척시장이 됐어요. 삼척시 공무원들이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원전을 유치하자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관권 선거다 저거. 저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시장이 백지화 하자니까 지금 주민 현혹해서 투표한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충돌이 벌어졌어요.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미 쓰나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인데요. 삼척시장이 머리띠 두르고 머리 빡빡 깎고 올라왔습니다. 여의도로 올라오고 청와대로 찾아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 의지를 천명하겠다.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뒷말이 더 멋있었는데 이게 해제되지 않는 한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돌아가시긴 했어요. 돌아가시긴 했고 반대로 이 산업통상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정부 정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자, 정치권에서 이채익, 백재현, 김재남, 당시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의원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라도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압도적인 주민이 참여한 투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요? 불법적 투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어떤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않았던 투표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투표는 아니었죠. 부안도 투표를 했습니다. 방패장 건설 관련해서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폐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중앙정부가 수용했어요. 삼척의 주민투표 어떻게 했을까요? 중앙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매번 불법적인 투표를 해야 되나요? 불법 투표를?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자,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갈등을 행안부에 있는 사무관이 혼자 앉아서 이건 중앙사무야, 이건 지방사무야라고 가르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존의 방식으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자, 전임시장이 추진한 원전 유치 신청을 주민들의 의사로 철회할 수 있을까? 자, 전임시장이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했었던 거고요.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4대강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더니 당선이 됐어요. 4대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철회할 수 있을까? 다시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죠. 주민투표에 감독을 의뢰했을 때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인 주민투표는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불법적인 투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수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갖는 정당성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경계를 해석하는 주체. 자, 이게 한번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있었던가의 문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지방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남도, 북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광역화한다고 했을 때, 자, 그 광역화를 위한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바로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겁니다. 지방의 광역화가 공약이 될 거고요. 자, 그거를 그러면 지방이 소멸하는 거를 보고 있을 거냐, 광역화해서 해결할 거냐, 그럼 광역화하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자,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남북도를 합친다 그러면 대구 지역의 분들은 환영이죠.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할까요? 경남 쪽은 반대를 하시겠죠. 근데 경남 쪽으로 합쳐진 도청을 내리겠다고 하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방식들을 결정하는 거는 기존의 다수결이나 이런 단순한 방식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도 수차례 실험이 끝났습니다. 실험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자, 어떤 방식들을 썼을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광화문에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소통 창구를 열었었죠. 막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조금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용은 수조가 들어갔죠. 자, 이거를 재개할 거냐, 폐기할 거냐, 탈원전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대입 정책을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이게 와 있냐면요. 창원시에 군부대 부지를 신세계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한 부지를 스타필드를 입점하도록 하는데 신세계가 뭘 요청을 했냐면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공론화가 실제 열렸어요. 창원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사기업체의 이윤 추구 행위에도 사회의 공적인 의사들을 묻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주민투표의 최근 현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행안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글씨가 이제 이게 작아하고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요 앞에서 좀 읽어드려 보면 2005년에 주민투표에 행정구조 개편 투표를 했고요. 청주와 청원을 통합하는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련한 투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꽤 여러 지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덕 등등이 했었고요. 무상급식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시 지금 다시 그리고 면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해 에너지파크 유치 동의서 제출도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는 것도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주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크대요. 근데 전주하고 완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는 발전을 했고 중심이잖아요. 완주는 상대적으로 시골이 돼버린 거예요. 완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을 하느냐의 문제도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민투표에 이 추진했던 사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의 민주주의는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기존의 민주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핵 폐기물 뭐 이런 것들,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은 참 어렵겠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고양시장이 수원에 계시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산에서 차를 타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많은 하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게 고양시에 있어요. 이게 고양시에 있으니까 참 난감한 거죠. 고양시는 뭐 어떻게 보면 그쪽 구정물을, 서울시 구정물을 여기서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울시 거 서울시가 해라.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던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타협해서 결정을 해야 할까? 고양시 100만 대 서울시 100만을 뽑아서 투표를 해요? 100만 대 100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앞에 제가 민주화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시대는 같은 거냐라고 물음표를 달아놨죠. 민주화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군부 독재 물러가라, 타도하자, 민주주의 만세하면 됐을 시기예요. 정작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진행이 됐고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뭐 그분께는 안 됐지만 평화로운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지금 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큰 탈 없이 아마 5년 임기를 끝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칼라 사진인데 여기에는 이 조명이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이걸 흑백화 시켜버립니다. 칼라 사진인데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고사된 현장을 항공으로 찍은 거예요. 자, 이 옆에 이 그림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끔찍해요. 우리 뒷세대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침엽수가 사라져가는 이 위험도예요. 침엽수의 경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전 이러면 대나무가 어디까지 자라니까 죽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가 점차 올라와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재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바나나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침엽수가 살지 못하는 기후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심각한 정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라산에 이 구상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계가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북부 지역 쪽은 우리는 아직 위험하지 않아. 뭐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점차 올라오고 있으면 대책들을 세우겠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대책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은 다 있겠죠. 한 지역이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는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이 막는다고 이 기후위기가 막아질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 도, 광역시가 나서서 돈을 잔뜩 쏟아붓는다고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 부자인 서울시가 잔뜩 쏟아붓는다고 서울시의 침엽수림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다른 한 축에서 보면 기후위기나 환경과 관련한 의제들은 또 다른 윤리적 판단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결정을 또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자, 기존 민주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재철 환경운동가가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침엽수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이게 한 5달 전에 나온 최종 환경기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인 거죠.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가장 최신인 환경 보고서에 이 환경운동가가 이 말을 했어요. 한반도 침엽수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자, 이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도 전문가 1인이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각각의 세원들도 다를 거고 거기에 재정 여건도 다를 겁니다. 지자체마다. 국가의 재정 여건도 정부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의제라는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민주주의로 풀기 어려운 의제는 또 이런 겁니다. 종종 요즘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무지개를 배경으로 해서 성소수자들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선거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질문들이 나왔어요. 서울시에 퀴어 축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랬죠. 안 한다. 뭐 자기는 관심 없다 그랬나? 뭐 그랬을 거예요. 즉답을 피한 후보도 있었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성소수자의 행사를 그 지자체 지역에서 하냐 마냐의 문제를 갖고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로 파생이 될 수 있느냐면 근원적으로 소수인 사례를 중앙정치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다수의 힘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비례대표 한 석을 주었다고 해서 300석 중에 한 석을 주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비례적으로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작은 양념 가루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민주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 중에 또 하나는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장애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소수계층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도 이게 기존의 민주주의로 풀기 어려운 의제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인권에 있어서 소수자,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 가는 문제 풀었던 방식은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남한산성에 집어넣어 이거였는데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는 그 논의의 틀이 민주적인가를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자체가 취약해졌고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 드릴까요? 저희 이제 주로 대학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떤 우려가 드느냐면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한번 해보면요. 당장 사물함이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학생회가 사물함 순번도 하고 제비뽑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학생회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학생회가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2년을 못 뽑았어요. 직선기구를 못 뽑은 거예요. 자치기구를. 그리고 학생회가 없어요. 대학에 학생회가 없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민주화 투쟁을 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치기구로서 필요한데 학과 단위까지, 단과대부터 학과 단위까지 무너졌고요.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 저는 한 1년만 더 진행이 되면 학생회 경험이 있던 사람이 대학 내에 희귀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이제 이 자치기구를 복원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역의 경우.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들은 이제 주민세가 환원이 됐죠. 주민세가 환원이 돼서 주민총회를 해서 무언가를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 경험을 막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이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민세는 축적이 되고 있고 활용도 못하고 있고 주민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총회는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기제가 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기제가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저는 프랑스가 우리보다 이 디지털 기술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유럽을 가면 한국을 빨리 오고 싶어 하는 게 예전에는 유럽 그러면 막 멋있었잖아요. 샹젤리제 거리 막 이러면 막 쓰러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나라 같은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월한 나라 이런 느낌이 없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속도가 아닌 거예요. 안 터지는 데도 많고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못 견뎌요. 근데 프랑스가 뭘 잘했냐면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를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의 기본권적 차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코로나19에 자, 그러면 민주주의 기제를 비대면으로 좀 전환해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문제냐면 디지털 시민권을 활용할 수 없는 계층.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디지털 기기가 있는 자의 민주주의고 활용할 줄 아는 자의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도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디지털 시민권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차원이 아니고 산간벽지 오지까지라도 기업과 정부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참정권이 없나요? 헌법이 보장했던 기본권처럼 디지털 시민권 비대면 영역에서의 기본권들을 보장할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기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준비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수원시가 공무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수원시니까요. 참 열심히 했어요. 이제 수원시도 이제 몇 번 와서 시민의 정부 혹시 기억하세요? 시민의 정부 뭐 이거 캐치플레이도 만들고 할 때 이제 관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수원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시민 민관 협치, 시민 자치 이쪽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탑 클래스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여기를 간 거예요. 스위스를 가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스위스에서 벌어졌던 란츠스게마인드의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찍어온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찍어오고 벤치마킹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수원시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갔던 거고 벤치마킹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수원시만큼 그 민관 협치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아요. 이제 역으로 보면 시민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수당이 제일 적은 데가 수원이에요. 그래도 다 참여하세요. 그만큼 이제 올라온 거죠. 다른 데는 수당이 높아도 불참들이 너무 많아요. 인원도 안 차고. 자, 이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 하던 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벤치마킹을 속도전으로 빠르게 끝냈어요. 이만큼을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의 일선에 서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미국의 그 중요한 저널에 중요한 잡지에 표지에 뭐가 실렸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뭐와 대비해서? 트럼프주의와 대비해서 한국의 촛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캐치플레이드로 제목으로 딱 잡혔습니다. 이건 벌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도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안에 흑인들 뭐 각종 인종들 사이에 총을 쏘고 뭐 난동이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갈등의 벽을 푸는 방식으로 직접 대비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홍콩에서 민주화 요구를 했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호소를 했을까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대자보를 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논쟁이 벌어지고 막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제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보도하고 그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우리 5.18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그동안 벤치마킹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올해 우리나라가 충실한 민주주의 23개 국가를 뽑았는데 거기에 2020년에 데모크라시 인덱스 2020이라는 거에서 충실한 민주주의 23개 국가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정성이 있었거든요. 23개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순위는 23위지만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풀 데모크라시인 거죠. 풀 데모크라시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표시가 이전까지는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풀 데모크라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공무원이 연수를 가서 술 먹고 호텔방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찍어 온 그 노력들이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역 차원에서도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그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느냐면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우수한 지자체의 민주주의 사례들을 지금 모아놓은 책자 중에 제가 한 컷을 이제 스캔을 떠온 건데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되게 정겨운 사진인데 풍선도 있고 이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정겨운 사진이거든요. 나중에 그 화면을 한번 칼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통 박스가 비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소통 박스를 먼저 벤치마킹한 것도 수원시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1호예요. 이걸 갖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실제 제일 먼저.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광화문에 이 소통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뒤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수원시에서 찍어온 거예요. 이 소통 박스가 8개월 동안 소통 프로젝트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를 찍어온 겁니다. 6개월간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와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요. 2개월간 현장의 대화방을 운영을 합니다. 이 부스를 운영하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이제 소통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견도 묻고요. 학생들의 의견도 묻고 청소년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소통 박스 내부 사진이 있었는데 화면에는 없네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덴마크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덴마크 말로 무엇을 보존할까요? 뭐 이런 말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5개, 10개, 40개 정도의 지역의 사진들을 걸어놓고 스티커를 이제 붙여서 무엇을 남길까요? 라고 하고 이제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2단계까지는 수원시도 다 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사례들에. 제가 올해 초에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분들을 위한 특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강을 준비하다가 지자체의 주민 참여 정말 뭐 획기적인 거 없을까? 이런 소통 박스, 스위스의 이 란츠게마인데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뻑적지근한 거 없을까 찾았는데 없어요. 그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유럽이나 서구 국가들이 주민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기존의 성공 사례를 올려놓고 벤치마킹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는 해외에서 와서 공부해 갈 정도로 발전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수원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성공 사례를 올려놓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성공 사례가 메뉴를 지정해 놓고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메뉴를 지정해 놓고 답을 구하는 방식. 이게 40개, 왜 꼭 40개여야 할까요? 그건 공무원이 이 화면에 들어가게끔 40개 사진을 찍어 와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60개를 찍어 왔으면 60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40개를 줄였을 수도 있죠. 이게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도 의견을 묻는 게 그동안은 민주주의였고 발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의 획기적인 수준을 올린 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자, 민주주의는 이렇게 도식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요. 자, 투입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치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자체일 수도 있고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뭐 여타의 정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집값 잡겠다라고 했죠. 환경 요인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먼저 판단을 한 겁니다. 맞죠? 국민들이 부동산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부동산을 잡겠다.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인풋 스스로 판단한 것도 있고 국민이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1호 부동산 정책이 들어갔어요. 폴리티컬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피드백이 됐죠. 효과 없음. 이게 몇 바퀴 돌았어요? 23바퀴 돌았어요. 23바퀴를 계속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뭐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틀은 아니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동안 우리는 요선, 여기에서 메뉴를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지자체 중에 잘하는 데들이 메뉴를 많이 정해주는, 공무원들이 막 선택지를 주고 주민의 의사를 잘 묻는, 이거 잘한다 그랬어요. 잘하는 거 맞죠?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는 나라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역, 무엇을 물을 것인가? 자, 이 영역 자체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투입의 저변과 방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누가 메뉴를 정할 것인가? 관이 정할 것인가? 민이 정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정할 것인가? 이 의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하는 거고요. 소통을 혁신시키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뭐 소통 박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끝낼 단계는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이 영역을 설계할 때 이제는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의제 중심으로 많이 바뀐 거. 하나는 기후변화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관점 자체가 민주화의 시대와 민주주의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시민은 왜 참여해야 하는가의 말씀 드렸습니다. 실체적으로 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냐면 코로나가 와서 고민할 상황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건데요. 자, 연도별 출생 수와 합계 출산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놀랬던 게 대학에서 죄송합니다. 한 10주 정도 팀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요즘은 이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데 그 나라의 국가장학생들이 와요. 그러니까 베트남, 우리로 치면 거의 뭐
탑 클래스들이 오는 거죠. 인도, 이란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와요. 그리고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데들. 이런 나라 학생들도 오고 일본 학생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룹을 짜가지고 10주 정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외국 학생이 5명, 한국 학생이 1명인 특이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보통은 한국 학생이 다수이면서 외국 학생이 한두 명 들어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한국 학생이 1명이고 외국 학생이 5명이에요. 총 6명이 팀이었는데 그 팀의 주제가 한국인 소멸 방지 대책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온 친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는 한국이 너무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산하는데 왜 돈을 줘? 자기네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형제가 없어? 왜 이렇게 내 친구들은 다 형제가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애늙은이 같은 친구도 있던데 한국의 그 여대생들은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갖고 출산을 못하는 거라고 막 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 팀의 주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인구가 소멸하는 시점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초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보다 실버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의 파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의 문제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 간 OECD 합계 출산율을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요. 인구 규모가 많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구 규모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논쟁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는 게요. 119가 오지까지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케어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 사회에 없으리라는 법이 저는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노인분을 조금 더 도시 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행정이 미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제안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노인이 혼자 거기에서 살게 되기까지 이 지역이 공동화되도록 만들어 놓은 건가 우리가? 이런 이제 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라면 저는 심각하게 여러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 구성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70년대 우리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이래요. 베트남이 밑에가 이렇습니다. 피라미드형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는 한국에서 쓸 돈을 다 벌어 갖고 왔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지도 않아 놓고 한국어 학원에서 어드밴스드 클래스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막 이제 한 2년 가르치고 과외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자기는 국가장학생으로 와서 학비는 베트남이 되고 자기 생활비를 다 벌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지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젊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이런 정도였으니까 70년대 우리 젊은이들 막 우글우글 할 때 같은 거죠. 자, 이게 지금은 2020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규모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단계보다 세대별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면, 선차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면 노인수당 같은 것도 사실은 기본소득의 일종이죠. 계층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농민에게 주는 것 지금 지자체마다 하고 있죠. 농민수당.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국민을 구성하고 있고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에게 어떻게 복지를 제공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거냐의 문제가, 자, 이 구성비와 이 구성비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아동수당을 늘려야 할 것인지, 자, 그 효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다고 하는 거고요. 가구 구성도 변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자체 중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지자체들이 꽤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근데 지금
벌써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빠르게 변했어요. 대용량이 줄어들었어요. 작은 용량들로. 행정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영역인 거고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안전은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그래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 수준 올라와 있어요. 교육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환경 요인 중에 하나의 변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거는 환경 요인은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 하나의 사례만 지금 들어드린 거고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민주화 시대의 다수결 방식이 아니라 그때는 뭐였어요? 직선제만 되면 국민 다수가 문민을 뽑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빠뜨리고 가는 것 없이 얼마나 잘 챙기는데, 잘 챙겨야 하는데 여건이 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결정들 속에 반영하고 있는가,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들을 좀 중앙 정치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방 정치에서 좀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에 오느라고 수원시 거 일부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왜 지방이 강했나? 이 앞에가 수원시였어요. 선도적인 코로나 대응 사례, 격리시설을 운영할 때 그 초기에 수원이 이제 모델을 보이면서 고양시하고 이제 몇 군데가 따라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례인데요. 대구가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막 번져서 굉장히 코로나 방역을 잘못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백신 대구에서 이렇게 직거래 틀라다가 망신을 좀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대구 사례예요. 이건 참 대구가 잘했던 건데요. 대구 상황은 거의 전시 상황에 육박했습니다. 한번 막 터질 때 초기에는. 근데 그때 누가 이 대구 안에서 방역 영역에서 소수자들을 챙겼냐면 그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이분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가 제일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해졌냐면 팔다리를 못 쓰는 분, 다리를 못 쓰는 분들은 이거는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먹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대구에서는 요때 2020년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났을 때 직접 가서 밥을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여주고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는 분이 마스크부터 해서 소독 다 하고 그러고 가서 또 체크하고 식사 제공하고 혼자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온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사례고 해외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뭐 회도 드라이브로 팔고 감자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았었죠. 해외에서 우리가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를 사진 찍어 오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우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벌써 나와버렸네요. 막 돌아가네.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만요. 몇 군데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의 화면들을, 영상들을 제가 짧게 편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사례들 있죠. 그 사례들을 지역에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실험했던 이 지역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현동 주민자치회장 이양기입니다.
덕현동은 2003년도에 줌자치위원회로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줌자치회로 새롭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SDGs 16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6개 의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의제들을 모아놨는데요. 기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따와서 지금은 뭐 ESG 평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역민의 삶 속에 그것도 순천에서 주민자치회 속에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순천은 도시화되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이 수도권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16개 의제가 새롭게 합의가 되었으니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전 누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실험인데요. 서울에 25개 자치구에서 SDGs 16을 주민자치회에 결합을 했던 사례는 없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이제 결합이 됐던 사례고요. 이건 이제 보령시 사례입니다. 자연분학과 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 단절이 문제였던 우리 마을. 먼저 지역의 욕구를 파악했어요. 이 사례는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해요.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원주민 마을과 그렇지 않은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살았던 20년 전의 그 도시와 그 로키가 있던 도시가 그 사람이 살았던 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의 도시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당시에는 재능이 있다면 지역의 목사님이나 마을의 어른들이 대학을 주선해서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부유한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너무 고급진 옷들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들을 굉장히 미덕으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가봤더니 가난한 쪽은 더 가난한 범죄 소굴이 됐고 길 자체가 차단이 돼 있더라는 거죠. 부자 마을은 아예 학교도 따로 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여기는 범죄자가 점점 늘어나고 여기는 돈을 들여서 멘토들을 만들어내면서 갈수록 사회 엘리트가 되는 반면에 내가 살았던 똑같은 지역인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어려웠던 누구 흑인 누구 하면서 얘들도 다 사회에 나가서 이 공동체 사회성을 배웠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을 해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지역에 갈등이 심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이제 쭉 보게 되면요. 아이들끼리 학교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왜 갈등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소통 단절 문제를 자연불학과 아파트 주민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를 쭉 조사를 하면서 갈등들을 좀 해소했다고 하는 영상이 쭉 뒤에 이어집니다. 이 음악도 좀 크게 나오고 해야지 재밌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이 가사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모여가지고 이 랩 가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랩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플라스틱 섬이 돼서 지구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해갖고 이제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랩을 틀어놓고 그냥 춤만 추고 있고
애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들은 춤을 추고 있고 어른들은 모여갖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가사를 입혀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로 막 의견들을 내가지고 가사가 되게 시사적이면서 쉽고 이뻐요. 여기가 이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주민자치 총회를 한 지역이에요. 이건 대면 때였고요. 그 뒤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총회를 했습니다. 속도보다 동행이다라고 이 지적을 했던 게, 저는 지역에서 주민총회가 뭐 하면 뭘 하겠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플라톤의 배의 비유를 비판하는 핵심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꼭 그 방향의 가장 빠른 길을 아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을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의 답을 플라톤은 전혀 그 즐거움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저러한 영상들을 시간 때문에 길게 소개는 못 해드렸고요. 짧게 이제 맛배기로만 보여드렸는데, 각 지역의 이 사례들을 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런 사례들과 관련한 영상들을 해외의 주민자치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곳에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 자막을 입혀가면서 보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받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걸 본받는 건 쉽습니다. 본받아야 될 모델 국가가 앞에 있을 때 본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를 주변이 이제 보기 시작했고 여기가 답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처신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도 굉장히 큰 저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마다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국가가 행복한 정치를 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의 일자리 줄어들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일자리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선진국 치고 노인 인구가 적은 나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할 의제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제들, 우리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코로나 문제, 뭐 여타의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벌어지는 격차,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벌어지는 격차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10대, 세계 1%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세계의 지구 부의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1%가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23억 명이에요. $2면은 우리 돈으로 치면 설렁탕 반 그릇도 안 됩니다. 커피도 찾아야지 한 잔 먹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는 인구가 23억 명입니다. 지구 밖에, 우리 밖에 다른 나라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격차는 가진 자가 부의
이 확대를 가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없는 사람이 배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소득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후에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사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에게 주셨던 주제가 기로에 서 있는 민주주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좀 드리는 거라면 그런 역할은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오늘 선생님들 찾아뵀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수업 들으시기에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